이은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조금씩 비가 내리기도 하고 날씨가 그래서 와주실까 조금 염려를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이제 거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늙어갈 용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 주제는 제가 감히 이제 이렇게 먼저 책을 이제 읽고 이제 하긴 했지만 제가 이제 하기 적당한 주제인가 이제 저보다 더 인생 경험 많으시고 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겪으신 이제 그 청중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배워야 될 게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먼저 이제 읽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소개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시간 남짓 이제 뭐 이 책 이야기나 아니면은 한국 사회의 어떤 그 고령화라든지 그리고 제가 또 원래 인류학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인류학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늙는다는 것 그리고 노년을 보낸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땠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보고들이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개도 이제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책에 조금 집중을 이제 해본다면 한국에서는 그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으로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시마 이치로 선생의 이제 그 책인데요. 여기서 제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의 삶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다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책을 꺼내 읽으면서 맞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는요. 지난 월요일에 제 그 친구의 그 어머니가 갑자기 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떤 그 상황이었는가 하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암이 발견이 돼서 지금부터 이제 암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라고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입원을 하면서 그 검사를 이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검사를 하기 시작할 때에는 이게 그렇게 길어질 줄을 이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한 이제 그 어머니 옆에서 간호를 하면서 이제 한 달 가까이 이제 그 간호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검사라고 하는 게 너무나 이제 그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저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검사는 약을 먹고 한 24시간 이상 앉아만 있어야 되는 그런 검사가 있었어.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앞에는 이미 그 쇠약해진 우리 그 말하자면 우리 엄마가 48시간 동안 또 금식을 하는 일이 있었어. 이제 그리고 또 어떤 검사는 약을 먹고 24시간 이상 누워서 꼼짝 않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검사도 있다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검사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 이제 나 그냥 항암 치료 안 하고 검사 안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어머니를 이제 겨우 이제 설득을 해서 마지막 이제 검사까지 마치고 그리고 이제 퇴원을 이제 했다고 해요.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퇴원을 하고 이제 한 닷새쯤 이제 집에서 이제 어머니 모시면서 있다가 아주 잠깐 이제 그 바람 쐬겠다라고 하고 이제 대구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말을 이제 그 금요일 이제 그 토요일을 보냈는데 일요일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랬거든요. 이제 그 당시 저랑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서 여생이 한 5년 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자라고 이제 했는데 한 10년 전에 그 심장 이식 수술을 하셨대요. 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몸에 여러 가지 무리가 와서 더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심정지로 이제 응급실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마지막 시간을 그 아까운 시간을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병원에서 이렇게 보냈을까라고 하는 그 후회가 너무 크니까
이게 눈물이 마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는 사람도 이제 너무 이제 안타깝고,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정말 치료를 이제 네, 하려고 안 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다시 이 책을 이제 읽다 보니, 즉 우리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어떻게 본다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지금 여기에 충실할 수 하는 것이, 그러면 그런 것이 이제 그 매 순간 완결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 얘기를 보면서 조금 위로가 되는 면이 있었어요.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았겠는가. 하지만 그 당시 그때로서 최선을 다했고, 그때 이제 이렇게 잘 회복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치료를 했던 것을 돌이켜 본다라고 하면은 그때 최선을 다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위안이 되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친구분이, 이제 아버지도 이제 70순이 넘으신 아버지께서 친구분이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박사 논문을 이제 쓰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 옆에 그 아버지 친구들이 다 같이 말리고 있다고, 지금부터 박사학위를 무슨 써가지고 언제 학위를 받아가지고 언제 그거를 뭐를 할 거냐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상하게 나는 그거 말리고 싶지 않더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는 그거 안 말린다. 왜냐면 그 친구가 너무 재밌게 학위 논문 준비를 하고 있고,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서 책 보고, 너무 어렵다 하면서도 쓰면서도 보면 친구들 중에서 제일 재밌게 사는 것 같다고. 제일 재밌게 사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말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친구도 그러는 하루하루 이제 그러면 자기의 조그만 연구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아침부터 이제 가서 글을 쓰고 책을 읽고 글을 써 나가는 그 과정 그 자체를 너무나 이제 즐거워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 친구는 피아노도 배우고, 지금부터 영어를 배우고 싶은 친구는 영어도 배우고, 그러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들 우리 다 같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시즌이 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 책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렇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예, 저는 현대 사회의 노년, 그리고 늙어갈 용기, 이 늙어갈 용기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제일 강조하는 건 지금 여기에 삶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오늘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으로 보면은 제일 처음에 그냥 이제 한 구절 같이 읽으면서 이 책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할게요. 이 기시마 이치로는 아까 말씀드린 거 한국에서는 미움받을 용기, 미움을 받을 용기를 낸다라고 하는 거죠. 용기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용기가 전염이 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러 심리학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책 제목이 현혹되어서 이렇게 읽다 보면 생각보다 재미가 없기도 해요.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면서 이 책을 보면 생각보다 책이 어렵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럼 어떤 얘기를 하고 있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러는 언젠가 인생은 지금 여기서 완결되는 과정 그 자체다. 그래서 특히 질병, 노화, 죽음 등 인생의 불안, 절망 그리고 온갖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삶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삶에 집중하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무엇을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늦은 때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뭔가를 시작한다라면은 그걸 20대에 했건 30대에 시작을 했건 40대에 시작을 했건 아니면 70대, 80대에 시작을 했건 그것은 언제든지 지금 바로 이 삶에 집중한다라면은 늦었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존재에게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다. 특히 병이나 노화,
죽음과 같은 인생의 절박한 과정에 그런 과제에 직면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한국에 소개가 많이 됐는데요.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심장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 자기가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을 때 그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자기 이제 아버지를 오랫동안 간병했던 이야기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한국에서도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구성을 보면요. 타자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용기, 그리고 아픔에 대해서 내 몸과 이제 내 몸에 나한테 하는 말에 응답할 수 있는 용기, 또 이제 나이가 듦에 대해서 늙어갈 용기,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그 죽음에 내가 책임질 용기,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행복해질 용기, 이제 이런 이제 구성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책의 제목이 됐고 또 우리 강연의 제목이 된 것은 바로 늙어갈 용기입니다. 왜 이 제목이 이 책의 제목이 되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용기에 대해 썼는데 왜 늙어갈 용기가 이제 이 책의 제목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역시 늙어간다, 또 노년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늙어가는데 왜 용기가 필요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늙어간다라고 하는 게 왜 용기가 필요하지? 왜냐하면 누구나 뭐 여자가 남자가 되는 일은 잘 없고요, 그렇죠? 이제 누구나 이제 그 인생의 큰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 저마다 그 방법이 다를 텐데 나이를 먹어서 언젠간 노화를 겪고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겪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어떤 용기가 필요한 거지?라고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왜 용기가 필요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왜 용기가 필요할까 생각해본다면은 우리에게 늙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노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노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류학적으로 보면요, 전통 사회에서 이 나이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이 뭔가 이제 장수할 수 있다. 그 장수할 수 있는 건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강해야 되죠.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고 또 아플 때 치료도 받아야 되고 또 위생적으로 이제 그 일상을 이제 지내야 되고 뭐 이런 장수하기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어느 정도 살기 괜찮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의 성공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아주 뭐 전통 사회 우리가 흔히 미개 사회라고도 이제 부를 수 있고 어떤 부족 사회에서도 그렇게 그럴 수가 있고요. 또 더 그렇게까지 멀리 안 가도 한국 사회에서도 한 100년 전만 해도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 이제 환갑을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축복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심지어는 노인 한 사람이 죽을 때 그 도서관 한 채가 이제 불탄다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속담이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노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그 집단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길잡이가 되어주는 일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경이로웠기 때문에 어떻게 뭐 이제 특히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종교적인 그 부분에서도 노인이 하는 역할들 우리가 옛날 이제 이야기들 보면은 이제 그 노인이 그 마을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신탁을 받는달까요? 이제 그런 데 앞장서서 그 마을 사람들을 이제 이끄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그랬나라고 하는 이야기도 해요. 정말 그랬나? 왜냐하면은 이 영화는 이제 일본의 이마무라 쇼헤이라는 이제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이 마을이 굉장히 이제 척박한 마을에 얼마만큼의 그 인구가 자기 집단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노인이 되면 나이가 들면 집에 이제 며느리도 생기고 자손이 늘어나서 말하자면 식량을 더 이상 이제 나눌 수 없을 때 압박을 받을 때 노인은 산에 나라야마에 이제 말하자면 모시는 거죠. 나라야마에 말하자면 버리고 오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르지 않으면 그 가족이 그 마을에서 이제 살 수가 없게 되는 아주 강한 이제 그 법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을에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환경 속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굉장히
효자 아들이에요. 효자 아들인데 말하자면은 그 아픈 마음을 이제 그 안고 엄마를 이제 그 지게에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엄마도 아직은 건강합니다. 하지만 이제 집에 며느리도 들어오고 이제 하면서 식구가 불어나니까 아 내가 이제 산에 갈 때가 됐구나라고 하면서 일부러 그 돌로 자기 이를 이제 이제 부러뜨리면서 나 이제 늙었다, 나 이제 산에 보내줘라라고 하면서 이제 지기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런 여정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한국에서도 이제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고려장과 지대 이야기. 그래서 아들이 이제 그 손주한테 할아버지를 산에 모시고 자 이제 그냥 버리고 말하자면 오너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주제 사람하고라고 하는 이제 그 작가의 죽음의 중지, 죽음이 갑자기 중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 많은 죽지 않은 사람들을 어떡하지 막 이제 이런 이제 소동이 났을 때 그 이야기의 한 구절에 나무 사발을 만드는 이제 손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 생각이 이제 해보시면은 느낌 오시겠죠, 그렇죠? 아버지가 이제 늙은 아버지가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자꾸 이제 이제 도자기 그릇을 이제 막 떨어뜨리고 깨트리고 이제 막 그런 손이 떨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아들이 안 되겠다. 이 아들아 가서 나무 사발을 깎아라. 아버지는 여기다가 나무 사발에다가 이제 아버지 마음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이제 나무 사발을 이제 파다가 항해만 파면 2배를 파고 있는 거예요. 너 왜 2배나 파니? 그랬더니 아버지 늙으시면 내 아버지도 이제 나무 사발을 드려야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죄송하다. 아버님 이게 식탁으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뭐 이러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불효자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13세기 서양 중세문화에도 그런 게 있었대요. 이불 그 늙은 부모님이 집에서 이렇게 계시는데 이제 주무시는데 거기 말하자면은 자꾸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말하자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끙끙 앓는 신음소리도 내면서 주무시고 막 시끄럽다고. 자 저기 밖에 나가서 주무시게 저기 이불채로 이렇게 두지 말아서 부모님을 이제 나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손자가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그 할아버지를 이제 밖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들어올 때 입을 반쪽을 잘라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아니 그걸 다 왜 입으로 두고 오지 않고 반쪽 자르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아버지 나중에 늙으시면 또 이거 아버지 이제 덮어서 드려야죠. 이러니까 또 이제 아들이 반성하고 다시 이제 할아버지를 모셔오는 그런 이야기가 그림 형제의 그 독일 민속 이제 그 동화에서도 또 나옵니다. 여물통 만드는 손자 같은 이제 이런 이야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식탁에서 둘러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자꾸 이제 음식을 흘리고 하니까는 안 되겠다. 아버지는 저 여물통에다가 식사를 하게끔 해라. 그랬더니 그 손주가 또 여물통을 한 개 더 파는 이런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통 사회에서는 노인은 항상 공경받고 또 존경받고 어떤 지도자 역할을 했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한편은 동시에 어느 사회에서든 이렇게 집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쓸모 없어지는 존재 이렇게 버려지기도 했던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인류의 그 노년이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만 했냐라고 하면은 더 올라가서 그리스 이제 그 전설에서도 이런 게 있다 그래요. 그 새벽의 여신이 남편이 이제 티토노스가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게 이제 그 신들에게 빌었는데 영원한 생명만 빌고 젊음을 빌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타노스가 얼마나 쪼글쪼글하게 오그라졌는지 형편없이 되어버려서 신들이 너무 가난하다 저것은 하면서 매미로 변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나이를 먹으니 뭐 이렇게 찬밥 취급을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현대 사회에만 있는 얘기가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나 싶기도 한데 소포클레스의 크로노스의 오이디푸스를 보면은 이미 이제 자기 자신이 88이 된 소포클레스가
눈먼 오이디푸스가 이제 말하자면 그 거짓골을 하고 자기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 저주받은 운명을 가지고 이제 갔을 때 홀로세의 노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창을 하는 거예요. 신들이 우리의 운명에 지우는 최후의 저주가 바로 노년이지 않냐. 노년은 불행 중에 불행이 모두 따라 붙는다. 이제 그러면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일단 태어난다면 되도록 빨리 왔던 곳으로 가는 것이 다음으로 좋은 일이고 또 경박하고 어리석은 청춘이 지나고 나면 누가 고생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누가 노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라고 하면서 시기, 파쟁, 불화, 전투와 살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난받는 노년이 그 모두 덧붙여진다. 그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힘없고 친구도 없고 불행 중에 불행들이 모두 빠짐없이 노년에 동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합창들을 합니다. 노년이 이렇게 말하자면 거칠게 이게 뭐 사정없이 두들겨 맞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각종 미용 시술들이 다 이 노년을 지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주름살, 뭐 나이가 어떻고 이제 뭐 흰머리가 어떻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게 현대 사회에서도 각종 미용들이 청소라도 젊어 보이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노년의 흔적을 이제 이렇게 지우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자주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년퇴직 이제 정년퇴직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나면 지금까지는 내가 생산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떤 사회에서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이고 어딘가 소속되어 있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뭔가 이제 지금부터는 연금을 받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고령화에 대해서 늘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사회에 이제 그 부담이 된다,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 뭐 이제 이러면서 고령화 쇼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또 위축이 되는 건 분명히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당연하고 자유로운 것들, 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 연애하고 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이가 먹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 저렇게 나이 값을 못한다 이제 이런 말을 흔히 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노인이 해서는 안 될 일 같은 것들, 그래 노인이 하면 안 될 언론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도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누구나 이제 노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노인이 될 때까지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남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타자화하고 이제 비웃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죽어도 좋아 이제 그 노년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렸던 죽여주는 이제 이런 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이제 좋다 이런 영화도 있어야 돼라고 하는 이제 반면 또 한편으로는 뭐 저런 영화를 또 만들어야 돼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령화 쇼크, 회색 쇼크, 뭐 장수 사회는 분명히 인류의 소망이에요. 누구나 오래 살 수 있고, 그렇죠. 누구나 자기가 이제 그 병을 고칠 수 있고, 수명을 늘릴 수 있고, 연장할 수 있고, 이거는 인류 역사상 그 언제도 이제 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그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은 노년이 동시대를 사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인류가 이제 해보지 못한 어떤 그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자마자 고령화 쇼크, 뭐 회색 쇼크, 고령화는 쇼크인가, 문제인가, 축복인가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 고령화는 다 우리의 문제고 당신의 문제가 이런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역시 모두가 이제 이 고령화 속에 들어 있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노인이 될 건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시에 정말 이런 얘기를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그 노년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제부터 커졌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장수사회가 되면서 부모와 자식이 같이 노년인 경우도 많죠. 자녀가 60,
부모가 이제 90,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부모와 자식이 같은 노년 세대에 속할 만큼 이 노년이라고 하는 인구들이 방대해졌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그 전체 인구의 한 30% 정도가 이제 그 고령자 65세 이상의 그런 사회가 되었고요. 뭐 한국이라고 한다면은 한국은 이제 그 고령화의 속도라고 하는 것이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빠른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렇게 많은 노인들, 이렇게 많은 이제 고령자들, 이렇게 많은 65세 이상의 그 인구가 동시에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노인, 지금의 고령자야말로 그 신세대다. 새로운 이제 그 고령화라고 하는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제 문을 여는 그런 세대다라고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아까 전에 그 사발을 파고 뭐 이불을 반쪽 자르고 뭐 여물통을 파고 했던 이 노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부모를 부양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족의 일이었다면 그렇죠. 이건 가족 내에서 어떻게든 해야 되는 일이었다면 지금은 그것이 사회의 일이 되었고 어떤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고 훨씬 더 정책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일이 되는 그런 큰 변화가 또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해본다면은 이런 분위기도 순식간에 바뀐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도 이제 노년에 대해서 썼던 이제 그 시몬드 보바리의 어떤 노년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노인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이야기는 참 없다. 어쩌다가 나온 걸 보면 뭐 구두쇠 아니면은 뭐 인색한 아니면은 자식에게 버림받은 리어 왕처럼 우리 이 가는 시리즈에 리어 왕과 세 딸의 이야기도 있던데요. 리어 왕처럼 일찌감치 이제 그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고서는 버림받는 그런 어리석은 젊은이에게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과오가 늙은이에게는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치명적인 과오가 돼버리는 그런 리어 왕의 이야기 같은 거. 노인들은 그렇게밖에 등장을 안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이 아주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라든지 노년의 로맨스라든지 노년의 친구들이라든지 100세의 생일에 창문 너머 도망쳐서 모험을 떠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험이나 뭐 스릴러 아니면 뭐 연애 사랑 이런 이야기는 젊은이들만 그 주인공이 될 줄 알았지만 순식간에 그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노년이 새로운 어떤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어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체 왜 이렇게 고령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요거 잠깐 보여드리면서 대체 왜 그런가 조금 얘기를 해보면요. 한국이 보통 그렇잖아요. 고령화의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늙어갈 용기라고 하는 게 제일 그 어느 나라 사람보다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왜 그런가를 보면요, 우리가 흔히 이거 고령화 사회, 뭐 고령 사회, 뭐 초고령 사회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하면 어떤 사회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전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7% 이상인 그런 사회를 얘기를 합니다. 7%. 그럼 한국에서 이렇게 전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 7%의 사회가 된 게 언제냐 보면은 2000년도예요. 얼마 안 됐죠. 2000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조금 더 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 고령화 얘기하면서 일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언젠가를 보면은 1970년도예요. 굉장히 우리보다 고령화 시작이 빠릅니다. 바로 여기 이제 그 있죠. 그러면은 유럽의 나라들은 어떤가 하면요. 여기 독일은 1932년, 이탈리아는 1927년, 미국은 1942년, 스웨덴은 1887년, 프랑스는 1864년. 이렇게 고령화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이제 그거에 비하면 한국은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최근의 일이죠. 그런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늙어갈 용기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7%에서 그게 한 14%로 고령 인구의 비율, 이건 비율이거든요.
비율, 전체에서 그 비율이 얼마인가? 13%가 된 것이 한국이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 한 17년 만에 이제 그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가 됐어요. 한 18년.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렇습니다. 한국은 얼마 걸렸냐면 18년 걸렸고요.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가 고령 사회가 된 것이 1994년이니까는 한 25년 걸렸습니다. 미국은 69년, 호주는 73년, 프랑스는 100년이 넘게 걸렸어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까지 7%에서 14%까지 이제 그 고령 사회 비율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저렇게 많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말하자면은 고령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거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것은 2000년도인데 소고령 사회의 그 인구의 20% 21%를 진입하는 요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면 한국은 26년, 한 2026년 이게 약간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지금 워낙 그 아이를 조금 낳고 있으니까. 그래서 26년, 일본은 36년. 일본은 그러거든요. 유럽에 비해서 일본의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그거보다 10년 더 빠릅니다. 이제 일본은 이미 1970년부터 인구 77%가 이제 넘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고령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매일매일 그죠? 뉴스에도 나오고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접하는 주제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속도가 빠르니까 이 고령화의 고령화라고 하는 것에 준비할 시간도 적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마다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구나. 그러니까 연금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자기의 어떤 노후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순식간에 누구나 한 100살 정도도 살 수 있는 때가 이제 곧 온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한 세대 이전의 그 한국인보다 우리는 훨씬 더 긴 노년을 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가 훨씬 더 또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이 지금은 잠깐 제가 말하자면 쉬어가는 코너로 굉장히 뭔가 이걸 보면 옛날 생각이 저는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1977년생이니까 저기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딸아기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그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거를 보여주면 굉장히 옛날 얘기로 생각해요. 되게 옛날 얘기. 이거 무슨 호랑이 다리 빼는 시절 얘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대학생들은 2000년도 출생자니까 아까 전에 한국이 고령화 사회가 된 게 2000년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지금의 대학생들이 태어나자마자 한국은 본격적인 고령화에 대한 준비. 근데 고령화가 왜 고령화가 되겠어요?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의 비율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고령자가 오래 살아도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으면 그 비율이 안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고령자도 오래 살고 있는데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초등학교 때 삼천리는 초만원 이런 거 옥수수 모양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심지어 저 우표에도 새가 그 두 마리만 새끼를 낳아서 이제 부화한 이제 그런 모습까지도 이제 있었습니다. 뭐 그러면서 좀 이따가는 뭐 둘도 많다. 뭐 외동하되 손들어봐요. 그럼 다들 막 손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거짓골 모면한다, 덮어놓았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그 눈에 익은 이제 그런 포스터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새부터는 부끄럽습니다. 뭐 이런 학교가 이번에 식구제 그 아이들 며칠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형제였거든요. 정말 좀 부끄러웠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애가 많지? 그러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한 집안에 한 3명, 4명씩은 낳던 분위기에서 급격하게 한 둘밖에 안 낳게 된 이런 급격한 가족 계획이 지금 저출산의 어떤 시발점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이제 요즘 매일 뉴스 나오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 그래서
2022년 출생률 이제 0.81이라고 하는 이제 출생률 0.81이다. 이제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한 명의 이제 그 여자가 그 아이는 여자가 낳으니까 그 한 명의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숫자 이게 바로 출생률이거든요. 근데 그게 1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성 한 명이 아이 한 명도 낳지 않는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 그런 이제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적게 낳다 보니까 고령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급격하게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진전될 수밖에 없는, 급격하게 이제 고령화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구 구조가 이제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노년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많이 얘기가 되죠. 이것도 제가 잠깐 쉬는 타임으로 이제 가지고 왔어요. 대체 그럼 대구에서는 지금 얼마나 낳고 있는가? 뭔가 이제 그 도표 전국 비교를 한번 해보면. 여기 이제 평균도 굉장히 낮잖아요. 평균은 이제 여자 한 명이 하나도 낳지 않는 0.84가 평균인데요. 대구 평균이 0.81이에요. 평균에 못 미치죠, 그렇죠? 평균에 못 미치고 꼴찌는 그냥 압도적인 꼴찌는 서울. 압도적인 꼴찌는 서울 가장 이제 아이 안 낳는 곳. 그 말하자면은 서울 아이 낳아서 키우기가 힘든 곳인 거죠. 근데 그런 곳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인구가 몰리니까 인구는 더욱더 늘어나기 힘든 이제 그런 거 보여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이를 제일 적게 낳는 하위 이제 10개의 시 군구에 대구 서구 0.5밖에 안 낳네요. 이제 그러니까는 여자 혼자 이제 평생 0.5명 낳는 여자 둘이 하나 낳는 정도네요. 그렇죠? 그 정도 이제 저출산. 전국 끝에서 두 번째네요. 세 번째 정도. 그다음에 대구 남구도 0.57. 굉장히 이제 대구도 굉장히 적게 낳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일본의 그 통계인데요. 100세 이상 고령자. 이제는 100세 시대인 거예요. 이제 우리 보험도 그렇잖아요. 80세까지 보장되는 거 이제 인기 없죠, 그렇죠? 100세까지 보장돼야 될 것 같잖아요. 100세 살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100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노년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노년의 삶은 어떤 것인가, 노년의 동년배는 그건 어떤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노년은 짧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65세부터 우리가 보통 노년기다라고 이제 얘기하면 사실은 지금 65세는 사회적으로 너무 젊죠. 그렇죠? 65세를 지금 노인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게 됐어요. 그런 얘기하면 저는 이런 얘기가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40대인데요. 내가 네 나이 때는 40대 되면 다들 컴퓨터에서 뽀글뽀글 파마를 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완전히 말하자면 나이에 대한 인식이 변한 거죠. 그렇죠. 이제 60도 늙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 40대도 나는 그런 파마는 하지 않겠어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100세까지 사니까 상대적으로 100세 이하는 다 젊어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또 의미가 필요한가를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급박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고령자 1인 가구 비중 같은 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외롭다. 아까 전에 플로루스의 노인들이 친구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만들었던 아니면 내가 회사 다니면서 만들었던 그런 이제 공동체들에서 이제 좀 떨어져 나오면서 친구 없다. 이제 이런 거 나 좀 외롭다. 종일 이제 집에 있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전체적으로도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데 고령자 1인 가구도 굉장히 이제 많은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은 요만큼이 이제 이제 고령자 가구다. 근데 그 중에서 요만큼은 고령자 1인 가구다. 그 고령자 1인 가구의 이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제 이것이 누구나 결국 마지막은 혼자가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일본에서
일본에서 제가 그 조사를 좀 이제 하면서 아파트 단지에서 고독사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일본에서도 이제 무연사회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죠. 뭐 우리 동에서 고독사가 발생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다. 그런데 냄새가 나서 이제 알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다. 구급차 소리를 들으면 그다음에 내가 차례 내 차례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은 혼자 살고 있는 지금은 난 하루 종일 얘기할 사람도 없는데 나한테 무슨 일이 닥치면 그때 누가 나를 알아봐 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가족에 둘러싸인 죽음 아니면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유언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죽음 같은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와서 그러지 못하는 죽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있어요. 3개월치 식량을 사준다.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꼼짝없이 누워있는데 먹을 게 없어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물만 먹고 지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비상용으로 이제 그 식량을 사준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 집에서 젊을 때는 괜찮아요. 내 집에서 내가 뭐 요리도 해먹고 식구들하고 텔레비도 보고 뭐 이제 그러다가 나이를 점점 들수록 내가 집에서 좀 이제 내 집인데 내가 그 안에서 고립되는 느낌이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이제 여기 주민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랑 이제 얘기를 이제 이렇게 나누시면서 일본에 있는 그 단지의 이야기였는데 며칠간 아무랑도 얘기를 이제 못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래서 나는 그런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도 나는 또 누구를 굳이 물을 두드려서 누구랑 얘기하는 것은 또 번거롭지 않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독사라고 하는 거는 자기 집에서 누구도 이제 알아채지 못한 죽음. 한국에서도 고독사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별로 뉴스에 안 나와요. 왜냐면은 너무 많아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홀로 죽은 죽음. 그 다음에 그 죽음이 수일 후에나 발견된 그런 죽음. 자살도 아니고 범죄도 아닌데 그렇게 홀로 죽음을 맞이한 것은 독사라고 얘기를 이제 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집계를 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에서도 이런 죽음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돌아가실 때 혼자였어도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었거나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발견이 된 경우는 고독사가 아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고독사가 세지 않는다라고 이제 방식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봤었던 그 단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노년에 대해서 다 많은 얘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죽음에 대해서 사람은 반드시 늙고 반드시 죽으니까 그렇죠. 죽음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는 이제 그래서 혼자 맞이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본 조사에서 고독사를 가까운 문제로 여기십니까? 라고 하는 일본에서 하는 조사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나는 혼자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16%가 매우 그렇다. 매우 나와 가까운 문제를 여기고 있다. 이거 뭐 뉴스에서 보는 남의 일을 여기 지금 있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34%는 내 문제일 수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봤었던 그 단지, 그 아파트 단지의 그 주민들은 펜던트 같은 거를 달아서 내가 이거 위급할 때 누르면 어떤 응답이 올 수 있게끔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천장에 햇살 달아서 내가 하루 종일 움직임이 없으면 연락이 올 수 있게 한다라든지
내가 예약한 병원에서 내가 그 시간에 안 가면 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니까 연락해달라고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전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우리 현대 사회가 내가 뭐든지 해 나갈 수 있고 내가 자립할 수 있고 내 책임하에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자립의 신화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나 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릴 때 부모에게 의존을 했듯이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이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도움을 청해야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진다. 그런데 이거 이제 이 늙어갈 용기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걸 그때 적극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 나는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이런 도움이 필요한 이 존재인 것만으로도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여기에 있는 것으로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심지어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뭐 이런 얘기 조금 더 이제 나간 얘기지만은 장래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런 얘기도 일본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제 결혼도 안 하고 뭐 이혼도 많이 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히 혼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가족의 연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누구와 가까이 되지 않는 이런 이제 그 모습들이 그 역사상 언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히 확대가 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이런 거 뭐 개인주의화다 뭐 얘기를 할 텐데 그 극단적인 모습이 아마 홀로 죽는 죽음이라고 얘기하겠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서 묘를 만든들 그 묘에 누가 이제 그 묘를 이제 그 지켜줄 것이냐, 그리고 누가 그것을 이어나갈 것이냐. 나는 뭐 자식이 하나고 걔는 결혼도 안 한다는데 내가 이제 뭐 가족 묘를 이제 만들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서 심지어 이게 일본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전보다 훨씬 더 마치 그 늙어갈 용기를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죽을 용기,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훨씬 더 많이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거죠. 마지막을 준비하는 종활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 종활. 마지막을 준비한다. 이제 이런 거죠. 내 마지막을 어떻게 이제 갈 것인가. 최근에 이제 또 유행하는 것은 자연장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연장. 지금까지처럼 위패를 만들고 뭐 무덤을 만들고 화장을 한 다음에 그 위패를 모시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런 그 추모의 장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뭐 의미가 있을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늙는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최근에 있었던 그 자연장의 현장을 보면은 유골을 이제 화장을 한 다음에 그 유골의 그 남은 것을 유가족이 나의 이제 그 부모님을 마주 본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걸 이렇게 빻아서 직접 이렇게 빻아서 종이에 이렇게 담아요. 근데 그 종이도 이 그 뭐라 그러나요? 그 녹말로 만든 종이라서 물에 넣으면 사르르 이제 녹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다에 가서 이렇게 물에 이렇게 그 이제 말하자면 담그는 이제 그런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규칙은 뭔가라고 보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아니냐. 우리가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 상황을 슬퍼하지 말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꼭 물에 이렇게 모시지 않고 바다에 모시지 않고 이렇게 땅에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묻는다고 하더라도 그 물고기를 묻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연장의 규칙은 이런 거라고 해요. 다시 가보지 말자. 우리가 그런 거죠. 여기에 그 말하자면은 뭐라 그러나요? 몸에 마지막 남은 흔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해서 여기 영혼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식의 자연장을 선택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이런 그 장애를 치료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다.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니까 이렇게 모셔도 괜찮은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원하셨지만 그럼에도 고민을 많이 했다. 말하자면 거기도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이제 맞이하고 이렇게 보내드리기 위한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가를 이제 이렇게 물으면 첫 번째로는 이제 본인이 좀 이제 원하셨던 면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어딘가에 그 흔적을 무덤이라든지 아니면 그 추모의 장소를 만든들 그것을 누가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을까? 그곳에 가서 추모하는 곳, 이제 그곳에 가서 돌아보는 것을 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나에겐 자식이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내 자식에게까지 그거를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렇게 이제 무슨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시골에 계신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까지는 이웃에 말해서 조의금을 낼 수 있지만 이것이 그 자녀에게까지 가지는 않게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것만을 만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노년의 삶, 그다음에 죽음에 대한 것들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일본에서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취업 활동, 이제 뭐 그런 취활, 결혼 활동, 그러면 혼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결혼해야지, 열심히 해서 취업해야지. 근데 마찬가지로 내 인생을 어떻게 마칠까라고 하는 종활이라고 하는 그 종활 이제 이렇게 전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장례식장을 꾸밀까. 거기서는 어떤 게 관도 이렇게 체험도 해요. 내가 어떤 관에 누워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런 준비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런 준비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내 유품을 정리해 주세요라고 잘 전화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갑자기 혼자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내 주변을 누가 정리해 줄 수 있는가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품 정리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정리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본에 보면서 한국의 이야기를 종종 이제 할 때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일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많아요. 나는 어떻게 살았지? 이제 우리가 누구의 역사를 쓴다라고 하는 게 위인들의 역사를 쓰잖아요. 위인정, 위인의 어떤 일대기. 아니야, 나도 내 인생도 괜찮았어. 이러면서 자기 역사를 한번 써보려고. 그래서 내 역사 노트 같은 거.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았지? 이제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이제 자기 역사 쓰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공부 모임 만들어서 우리 한 페이지씩 써보자 뭐 이런 거.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역사 써보기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이제 여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이 강의록에 뒷부분에 소개가 되어 있는 시바타 조요라고 하는 시인의 시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한국에도 이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약해지지 마라고 하는 시도 있고요. 여기 이제 백세라고 하는 시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소개가 많이 됐는데요. 제일 먼저 시 먼저 한번 보고 어떤 시인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노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어떤 그런 다소 서글픈 마음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제목은 선생님께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아마 의사 선생님께 하는 얘기겠죠.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지 말고 오늘은 무슨 요일? 9 더하기 9는 얼마? 그런 바보 같은 질문도 하지 않았으면 해요. 라고 하는 거죠. 시바타 씨, 시바타 도요니까요. 사이조 야소 씨를 좋아하세요? 고이즈미 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런 질문이라면 좋겠어요. 이런 내가 노인이라고 나를 바보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늙어갈 용기를 썼던 그 기시마 이치로 이런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병원에서 아버지를 말하자면 노인, 그 환자만 바라보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아버지의 그 젊을 때 사진을 이렇게 그 병원에 이렇게 걸었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 이런 분이셨습니다. 늘 이렇게
초라하고 늘 이렇게 약한 분이었던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를 이런 사람으로도 좀 봐주세요. 잘 대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역사를 가진, 이런 이제 역사를 가진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시를 쓰게 된다를 보면요. 이래 그 출생은 이제 일본의 그 도치기 현에 도치기시에서 출생을 했다 그래요. 이게 도쿄에서 가까운 곳인데요. 유복한 쌀집에서 이제 외동딸로 태어났지만 10살 때 이제 그 가세가 기울어서 뭐 음식점 등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첫 번째 결혼은 또 실패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시절에 결혼을 실패해서 남편과 헤어져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론과는 다른 그런 이제 인생의 어려움이죠. 그러다가 30살에 다시 그 동네 주방장인 시바타 에이키치와 결혼을 해서 이듬해 그 아들 케니치를 낳았습니다. 그 남편은 1999년에 그 사별을 했어요. 이후에 혼자 그 생활을 했는데 취미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책도 읽고 이제 영화도 좋아하고 노래도 이제 듣고 이제 이런 걸 좋아하다가 중간에는 무용도 좀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노년에는 시를 이제 썼대요. 근데 마침 또 그 아들이 글을 이제 쓰고 이러는 걸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90세에 이 할머니가 시를 쓰기 시작해서 신문에 투고를 했는데 반응이 좋은 거예요. 반응이 좋으니까 그 아들이 엄마 장례식 비용으로 모아뒀잖아. 그 돈 그렇게 모아만 두지 말고 시집을 한번 내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2010년에 보세요. 1991년생이에요. 2010년에 시집을 냈어요. 거의 뭐 100살이 다 돼가지고 시집을 낸 거예요. 90살부터 시를 쓰기 시작해서. 그런데 이거를 썼을 때 일본에서 너무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그 소개가 됐고요. 대만,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여러 나라에 이제 이 시가 소개가 됐습니다. 또한 다른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에게 쓴 시예요. 엄마가 혹시라도 노망 들까봐 걱정하지 마. 오늘은 일요일이지. 너는 케니치, 상냥하고 성급한 내 하나뿐인 아들. 아직까지는 기억한단다. 자, 가 어서 넌 네 할 일을 하렴. 이제 그런 계속 이제 와가지고 엄마 뭐 지금 괜찮은 거야? 뭐 100살 대신 이제 그 엄마니까 계속 와서 괜찮은 거야? 뭐 지금까지는 괜찮단다. 나 다 기억난단다. 자꾸 이제 그러지 말고 가서 넌 네 할 일을 하렴. 이라고 하는 그 엄마의 시예요. 그런 시도 있었고요. 또 이제 이런 시도 있었습니다. 나에 대해서 쓴 시바타 도요. 이제 일본에서 이제 백세라고 하는 시집을 이제 냈는데요. 아까 약해지지 마라고 하는 시집을 내고 이게 너무나 이제 평이 좋으니까 이제 또 한 시집을 낸 거예요. 머리맡에 항상 놓아두는 것, 작은 라디오, 약봉지, 시를 쓰기 위한 노트와 연필, 벽에는 달력, 날짜 아래 찾아와주는 도우미의 이름과 시간, 빨간 동그라미는 아들 내외가 오는 날입니다. 혼자 산지 18해,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사별한 다음에 또한 18년간 나는 혼자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그 시바타 도요 씨의 일상에는 뭐가 있는가? 작은 라디오도 있고 약봉지 있고 늘 시를 생각하니까 시 쓰기 위한 노트와 연필. 아까 전에 그 70대가 넘었는데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라고 하는 그 저희 아주 친구 생각도 나더라고요. 이거 늘 매일매일 눈 뜨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를 써야 되겠다. 오늘은 이런 시 한번 써볼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벽에는 달력, 그 다음에 달력 아래에는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 도우미도 오고 또 아들 내외도 오는 그런 날들 표시들, 기다리는 날들이지. 누군가 이제 내 집에 와주는 그렇게 혼자 산 지가 벌써 나는 18년째입니다. 라고 시를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한글을 나중에 배워서 할머니가 되어서 할아버지가 되어서 한글을 처음 이제 쓰시는 분들이 쓰는 시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감동이 아마도
그 인생이 묻어나 있기 때문에 있는 감동인 거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백세라고 하는 시에 나 내년이면 이제 100세가 돼. 라고 나 이제 100세야. 뭔가 결승선까지 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더부살이도 했고 전쟁, 결혼, 출산, 가난한 생활, 그다음에 괴롭힘도 당했고 고민도 하고 괴로운 일, 슬픈 일도 많았지만 하늘은 꿈을 소중히 키우게 했고 또 꽃은 마음의 부드러움을 품게 했고 바람의 속삭임은 몇 번이나 나를 격려해 줬어. 눈 깜짝할 사이에 99년 부모도 남편도 친구도 모두 세상을 떠났지. 하지만 다음 세상에서 만날 수가 있을 거야. 나 웃는 얼굴로 만나고 싶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100세의 결승선을 가슴 활짝 펴고 지나갈 거야. 라고 하는 100세라고 하는 시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이제 그 시를 쓰기 시작한 게 92세라 그래요. 92세에 처음 시를 써서 장례 비용으로 모아둔 돈으로 약해지지 마라고 하는 시를 출판을 했고 그 소박한 게 출판을 기왕 시를 썼으니 그것을 모아서 작은 시집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어때? 라고 하는 권유로 그 장례식 비용 모아둔 돈으로 시집을 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 마음을 크게 이제 울렸던 겁니다.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저에게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구더기 군 뭐예요? 치마 걸렸나 안 걸렸나 자꾸 그런 거 알아보지 마세요. 저 아직 기억합니다. 뭐 이런. 그래서 그 시에는요, 보면 더부살이 했던 어떤 그런 어린 시절의 슬픔이라든지 첫 번째 결혼의 실패, 어려운 생활 그런 중에 남편을 만나서 기뻤던 거,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기뻤던 거, 그리고 아이가 줬던 그 어릴 때 편지 같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행복들이 다 담겨 이제 있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엄마 괜찮아라고 이제 연면을 할 때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늙어갈 용기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것, 이제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분에 휩싸이게 되는 어떤 그런 사회 주변에서도 이제 내리막길인 거잖아. 이제는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일까? 계속 이제 내리막길의 느낌으로 노년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질문을 주기도 하는 이제 이런 시입니다. 이 6페이지를 이제 보면요. 마지막에 이제 지금 여기에 삶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6페이지, 6번째 6페이지를 보면요. 그 도스토옙스키 이제 그 백치에서 사형수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렇잖아요. 사형수는 어쨌든 죽음이 이제 금방 온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내가 법적인 어떤 그런 사형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마도 한 일주일 더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언제 갑자기 새벽 5시에 간수가 깨웠대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9시 넘으면 집행이다 그랬대요. 뭔가 사형 서류가 완성되려면 한 일주일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서 혼자 이제 잠에서 탁 깨가지고는 혼자 이제 입을 앙 다무는 거죠.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닥치는 건 아니지 않은가?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시맥주로 스스로가 자기도 심근병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보다 훨씬 더 갑자기 올 수 있는 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6페이지 그 제일 아래쪽에 보면 제가 이 책에 있는 한 구절을 올렸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게 효율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 때문에 가족 돌볼 짬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둘러대는 거. 인생은 너무 짧어, 너무 공허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면서도
온갖 그 변명거리를 얘기하면서 정작 인생의 가장 어떤 중요한 시간들을 놓쳐버리는 것, 이제 이런 것을 인생의 거짓말이다라고 우리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슬 마지막을 이제 얘기를 가보면요. 시베타 도요의 어떤 그 백세 시처럼 어떻게 본다라면은 이 8페이지에 8페이지에 시베타 도요가 자기 이제 그 백세라고 하는 시집을 내면서 이 인생을 사는 것이 마치 그 함부로 사과나무 심는 것과 같았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별다른 사건 없이 사는 인생도 있지만 여기저기 들르며 간 인생도 있더라. 내 인생은 여기저기 들르면서 간 그런 인생이었다. 항상 걱정거리가 가득했고 이랬다 저랬다 어려움도 많았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백세라는 시를 보면 하늘의 꿈, 꽃, 그 바람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뿐만 아니라 하늘, 꽃, 바람. 그래서 어려운 일, 슬픈 일이 많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99년이 흘렀고 가족, 친구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지만 꽃과 바람의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지,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 거지, 꼭 누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죠. 그 마음을 더 열어보면은 우주와 자연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베타 도요가 시를 그가 왜 사랑을 받을까 본다면 마치 이제 우리가 노벨과 용기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지금 여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살았던 그 시인의 삶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노벨과 용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전염된다. 내가 용기를 가지면 그 옆에 사람들에게 그 용기가 전염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엔딩 노트를 만들었던 이 딸, 그렇죠? 이 딸이 아버지의 죽음을 그린 거죠. 그리고 아버지도 좋다. 내 죽음에 대해서 한번 담배를 찍어보자. 라고 수락을 하면서 내가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게 뭐지? 나는 지금까지 여당만 찍어왔는데 야당도 한번 찍어볼까? 아내한테 늘 투덜거리기만 했는데 사랑한다고 한번 말해볼까? 라고 하는 그 투두리스트 내가 하고 싶은 일 10가지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마무리를 내가 한번 이제 해볼까? 하지만 가장 끝의 마무리는 가족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상의 마무리까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죽음 그 이후는 맡기고 그 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부분에 이제 9페이지를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절을 적어봤어요. 자신이 이제 용기를 가지는 것은 옆에 사람이 그 타자가 용기를 갖도록 도울 수 있는 출발들이고 내가 먼저 이렇게 해보면서 그런 거죠. 모임도 만들어보고 뭐 이렇게 같이 해보자. 우리도 이런 거 한번 써볼까? 이제 이런 것도 해보고 그렇죠. 한 사람의 용기는 커집니다. 용기는 전염될 수 있고 어떤 용기이든 그 의미는 여러 가지로 이제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용기, 평범해질 용기, 미움받을 용기, 나의 몸과 대화할 용기, 늙어갈 용기, 평온해질 용기, 내려놓을 용기, 책임질 용기, 다 용기네요, 그렇죠? 행복해질 용기. 지금 여기에 삶에 집중하며 삶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늘 지금 여기서 완결되어 간다. 완결되어 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용기가 생깁니다. 라고 이제 이 책이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엔딩 노트도 보시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 책의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합니다.